왕자의 난. 학자들은 이 어긋난 조각들을 끼워 맞추기 위해 정종의 반란이라는 가설을 제안합니다. 뜬금없이 왜 정종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냐고요? 왜냐면 고려사에 힌트가 하나 있거든요. 고려사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왕규가 혜종을 찾아와 말합니다. 폐하, 왕요 왕소 형제가 반란을 꾀하는 듯 하옵니다. 여기서 왕요 왕소는 태조 왕건의 아들들입니다. 혜종의 동생이죠. 이 중 왕요가 바로 혜종을 뒤이어 정종이 되고요. 그런데 혜종은 이걸 그냥 왕규가 잘못 알았겠지 하고는 무고로 넘겨버립니다. 그러곤 두 동생을 더욱 알뜰히 보살피는데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보고가 진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퍼즐을 맞춰볼까요? 가설은 이렇습니다. 왕요와 왕소는 진짜로 반란을 모의했으나 혜종은 이들이 동생이기에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그런데 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자객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요. 근데 혜종은 이 문제로 이 둘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고려는 아직 왕권이 약하고 호족이 세다 했죠. 근데 혜종은 집안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단지 태조의 장남이라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왕요와 왕소는 강력한 호족 가문 출신이라 이들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혜종도 섣불리 왕요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젊고 창창한 혜종이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독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왕요가 손을 쓴 걸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산으로 가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근데 혜종은 어느 정도 투병 생활을 했으면서 후사를 정하지도 않고 유언도 남기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왕요가 왕위를 잇는 게 당연했다면 혜종이 죽기 전에 말 한마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혜종은 후계를 정하지 않고 죽었으나 왕요는 이미 세력도 포섭해놨고 계획도 다 짜놨기 때문에 혜종이 죽은 그날 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그렇게 고려 제3대 왕 정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자, 이제 문제는 박술희랑 왕규입니다. 이들은 정종과 딱히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정종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 대항할 수도 있었거든요. 정종은 먼저 박술희를 유배 보내더니 몰래 죽여버립니다. 근데 명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왕규한테 덮어 씌운 거죠. 왕규가 애초부터 반란을 일으키려 했기에 기회를 틈타 박술희를 죽인 거다. 아, 그러고 보니 옛날에 혜종한테 자꾸 자객을 보낸 것도 왕규가 한 거였네 하고 말이죠. 자, 이제 다음 타겟은 왕규입니다. 근데 왕규한텐 이미 영모 혐의를 씌워놨으니 죽이기도 편했겠죠. 미리 모아둔 군사로 왕규를 제압한 다음 이렇게 발표합니다. 왕규가 반란을 일으키려 했는데 다행히도 정종이 이를 눈치채고서 미리 준비해둔 군사로 왕규를 제압했다. 어떤가요? 뭔가 중간에 비어서 어긋나 있던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왕규도 나름 고려 제1의 실권자인데다 자기 손자가 고려의 왕자이기도 하겠다. 좀만 더 욕심내서 손자를 왕으로 만들어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그냥 이런 해석도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고려판 왕자의 난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정종과 광종. 왕규의 난이 진짜든 왕자의 난이 진짜든 어쨌든 정종은 혜종을 뒤이어 고려 제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해볼 새도 없이 고작 4년 만에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당시 정종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 어렸어요. 나라가 건국된 뒤 한 거라곤 전쟁이랑 반란밖에 없었는데 이 어린애를 왕위에 올렸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또 반란이 일어나면 괜히 어린 아들만 죽게 될 테니 정종은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동생 왕소를 후계로 정합니다.
그렇게 정종이 죽고 왕소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려 제4대 왕 광종입니다. 자, 이때부터 고려가 좀 기틀을 잡기 시작해요. 광종은 초반 7년 동안은 조용히 지냈어요. 왕위가 안정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린 거죠. 그러나 광종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아직 호족의 힘이 너무 세서 중앙 집권력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광종은 왕위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호족의 힘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도는 바로 노비안건법을 제정한 겁니다. 노비안건법 많이 들어보셨죠? 노비안건법이란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서 양민으로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노비는 호족의 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였어요. 노비의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 많은 물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였고, 이들을 무장시켜서 사병으로 만들면 군사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노비가 많을수록 나라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집니다. 노비는 세금도 안 내고 부역에 동원할 수도 없으며 군대로 차출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노비를 양민으로 되돌릴수록 호족의 힘은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광종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해 시험으로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관직에 진출한 신진 관료들 중에는 호족 세력에 기반을 두지 않는 자들도 있으니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는데요. 또한 광종은 중국인이 고려로 귀화할 경우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직에 제수합니다. 이들도 호족 세력에 기반을 두지 않으니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겠죠. 이렇듯 왕권 강화에 힘쓰던 광종은 975년, 제위 26년, 향년 50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어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려 제5대 임금 경종입니다. 경종과 성종. 경종은 제위 초반엔 나름 이것저것 정책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종 5년에 한 차례 반역이 일어났다가 진압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무사히 진압은 했지만 경종은 이 일로 인해 관료들과 대립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회의감을 느꼈는지 이후 정사는 내팽개치고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며 시도 때도 없이 여인을 탐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1년여간 방탕한 생활을 즐기던 경종은 이로 인해 심신이 약해졌는지 경종 6년 고작 25세의 나이로 병을 얻어 세상을 뜨고 맙니다. 경종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경종이 병세로 알아놓을 때 이 아이는 고작 2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왕위를 넘겨주기엔 아무래도 불안했겠죠. 따라서 경종은 대안을 찾는데요. 그렇게 선택된 대안이 바로 계령군 왕치였습니다. 경종과 성종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앞서 했으니 이번엔 생략할게요. 성종은 2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근데 조선 성종에서 봤듯이 이룰 성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뭘 많이 했나 보죠. 오늘은 요약이니까 딥하게 들어가지 말고 대충 훑어만 봅시다. 성종은 먼저 언로를 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로, 말씀 언자에 길로자죠. 말의 길을 연다. 즉, 신하가 왕한테 이 얘기도 저 얘기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또한 성종은 불교보다 유교를 더 중시했습니다. 유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국자감을 세웠죠. 국자감은 조선으로 치면 성균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학자들이 정계에 등장했는데, 유학은 중국 송나라에서 왔으니 유학자들은 송나라를 좋아했겠죠. 그러니 고려도 송나라랑 친해졌을 거고요. 그래서 성종은 고려의 관제도 중국식으로 고칩니다. 이걸 이성육부제라고 하는데 그냥 중국 거 도입했다 까지만 아시면 돼요. 또한 성종은 지방행정조직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입김이 지방까지 닿게 되니 중앙의 힘은 세졌겠죠. 반대로 지방의 실력자였던 호족은 힘이 약해졌을 거고요.
이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요약하자면 성종은 유교를 중시하고 중국과 친해졌으며 지방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력을 강화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성종은 재위 기간 내내 열심히 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재위 16년째 되는 해에 행차 중에 병을 얻어서 36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자, 근데 이 성종 때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거란의 1차 침공이 성종 때 일어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